경문을 본 원소는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즉시 경문을 각처로 보내 널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경문은 조조가 있는 허도에도 알려졌습니다. 조조가 두통으로 누워 있다가 경문을 보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진땀이 흘렀습니다. 아프던 두통도 싹 가셨습니다. 조조는 진림이 지은 경문을 평가했습니다. 경문의 내용에는 반드시 무략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거늘 진림의 글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원소에 무략이 없으니 어쩌겠느냐. 모종강은 조조가 경문을 보고 병이 더하지 않고 오히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조조가 간웅임을 알지 못하지만 이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 역시 잘 통하는 친구라고 생각할 것이다. 보통 사람은 조조의 죄상을 비난할 수 없지만 비난할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것이다. 요즘도 아첨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려운 곳을 긁듯 아첨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욕하는 사람도 전곡을 찌르는 욕을 해야만 욕을 먹는 사람도 시원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어서 조조가 여타 인물들과 다른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의 측천무후가 낙빈왕 경문을 보고 탄식하기를 이런 인재가 있었음에도 등용하지 않은 것은 재상의 잘못이다 라고 하였다. 측천무후가 경문을 보고 분노하여 그를 욕했다면 우리가 아는 측천무후가 되지 못했을 것처럼 조조가 경문을 보고 분노하여 진림을 욕했다면 우리가 아는 조조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조조가 원소에 대항하려 할 때 공용이 화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순욱이 원소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꿰뚫는 말을 했습니다. 즉 참모들 간에 조율이 안 되어 내부적으로 변란이 생길 것이라고 하자 공용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조는 유대와 왕충에게 5만 명의 군사와 승상의 깃발을 주고 서주의 유비를 묶어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소와의 결전이 지지부진하자 조조는 부하 장수들에게 원소군을 맡기고 허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왕충에게 서주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유비는 조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우로 하여금 조조가 있는지 확인토록 했습니다. 관우는 허세를 떠는 왕충을 간단하게 사로잡아 영체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장비도 술에 취한 척하며 허위 정보를 흘려 유대를 사로잡았습니다. 유비는 왕충과 유대를 조조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송건은 유비에게 공격받기 쉬운 서주성에 머물지 말고 소패와 하비성으로 나누어 주둔함으로써 기각지세를 이루어 대항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유비는 손건의 제안대로 아우들을 데리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서주성은 손건과 간홍 등에게 맡겼습니다. 모종강은 진림의 경문에 많은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조조의 죄악을 다 열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진림이 경문을 지을 때에는 동규비도 살아있었고 폭황우도 시해당하지 않았으며 동승 등 7사람과 공용, 경기 등도 죽기 전이라 조조의 죄악을
절반밖에 나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조조는 식은땀을 흘렸다. 만일 동귀비가 죽고 복황후가 시해되고 동승 역시 살해된 뒤 진림의 붓을 빌려 다시 욕하게 했다면 통쾌함이 어떠했겠는가.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려 하자 공융은 겨울임을 들어 옳지 않다며 먼저 장수와 유포를 귀순시킨 후 서주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조는 그 말을 따라서 유엽을 장수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원소도 장수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장수의 참모인 가후는 원소의 사신을 만난 자리에서 편지를 찢고 그를 꾸짖어 물리쳤습니다. 장수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원소는 강하고 조조는 약한데 이렇게 원소의 편지를 찢고 사지를 꾸짖었으니 그가 쳐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조조를 따라야 합니다. 나는 그와 원수진 일이 있는데 어찌 가능하겠소. 조조는 천자의 명을 앞세워 천하를 징벌하고 있고 원소는 강성한 까닭에 우리를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오히려 조조는 약한 까닭에 우리를 얻으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조조는 천하의 뜻에 있어 사사로운 원한은 있고 인덕을 펴고자 할 것이니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수는 가후의 말이 틀린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대로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조조는 장수를 양무장군에 임명했습니다. 조조는 유표도 귀순시키길 원했습니다. 가후는 유표가 명사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니 반드시 문명 있는 사람을 보내야만 투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녀가 공용을 추천했습니다. 공용은 자신의 친구인 예형이 훨씬 적임자라고 헌제에게 표를 올려 청구했습니다. 조조는 예형을 불러 대면하고는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형이 세상에 사람이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수하의 참모들을 거론하며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형은 모두가 하찮은 일이나 할 인물들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야말로 유불도는 물론 제자 백가까지 능통하여 요순을 만들 수 있고 성인이 될 수 있다면서 조조를 훈계했습니다. 조조가 예형에게 조만간 벌어질 연회에서 고수나 하라고 하자 예형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장로가 불손하기 짝이 없는 예형을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조는 실속 없는 명성이 꽤나 알려진 그를 죽이면 천하는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할 터이니 북이나 치게 하여 욕보이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연희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형은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들어가 북을 쳤습니다. 담당 관리자가 꾸짖자 입고 있던 헌옷을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모두가 사색이 되었지만 예형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다시 바지를 입었습니다. 조조가 그의 무례함을 꾸짖자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황제를 기만하는 것이야말로 무례한 짓입니다. 나는 부모가 낳아주신 깨끗한 몸을 그대로 보였을 뿐입니다. 네 짓이 깨끗하면
대체 누가 더럽다는 것이냐? 너는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도 분간을 못하니 눈이 더럽고, 시설을 읽지 않으니 입이 더럽고, 충직한 말을 듣지 않으니 귀가 더럽고, 복음을 통달하지 못하니 몸이 더럽고, 제후들을 용납하지 못하니 뱃속이 더럽고, 항상 역적질만 할 생각만 있으니 마음까지도 더럽다. 공용이 사태가 위급함을 느끼고 친구인 예영을 구하려고 나서자 조조는 예영을 사자로 삼아 유표에게 보내서 그의 항복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예영이 형주에 도착하여 유포를 만났습니다. 유표의 덕을 칭송했지만 실은 비꼬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유포는 예영을 강하태수 황조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예형을 죽이지 않은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유표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조가 몇 번씩이나 자신을 모욕한 예형을 죽이지 않은 것은 인망을 읽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손을 빌려 예형을 죽이고 내게는 현자를 죽였다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이다. 내가 예형을 황조에게 보낸 것은 나도 조조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모두가 유표의 훌륭함을 칭찬했습니다. 황조는 예형을 만나 술을 한 잔 마시며 인물평을 하던 중 자신을 빚고자 크게 도해 즉시 예형을 죽였습니다. 조조가 그 소식을 듣고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썩어빠진 선비놈이 새 치열을 함부로 놀려 자신을 죽였구나. 여기서 잠시 모종강의 평을 살펴볼까요? 예형, 공용, 양수 세 사람은 재주는 같으나 인품은 달랐다. 양수는 조조를 섬겼고 공용은 조조를 섬기지 않았지만 조조를 대접했고 예형은 조조를 섬기지도 않고 대접하기도 싫어했다. 세 사람은 모두 조조에게 죽었지만 예형이 가장 굳세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요절할 것이다. 조조는 스스로 간웅임을 자랑했듯이 그의 재주와 역량은 당대를 주무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예형은 그런 조조를 우습게 여기고 철저히 무시해버렸다. 보통의 담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동승은 유비와 마등이 없는 허도에서 왕자복 등과 밤낮으로 조조 암살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질 않아서 결국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제가 이 소식을 듣고 태의 길태를 보냈습니다. 동승은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짖었습니다. 바로 조조를 속 시원히 처단하는 꿈이었습니다. 길태가 동승의 계획을 알아채고는 자신이 강당하게 조조를 없애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조조는 두통이 심할 때마다 태의를 부르는데 그때 길태가 약에 독을 타서 먹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승이 꿈속에서 조조를 처단한 부분에 이르러 모종강이 아쉬워하며 평을 내렸습니다. 동승이 보름밤에 진정 그런 꿈을 꾸었다면 어찌 상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왜 꿈처럼 되지 않았는지 애석하기만 하다. 하지만 천지는 몽수이고 고금은 몽연이며 인생은 몽혼이라고 하지 않던가. 한나라가 변해 삼국이 되고 삼국이 변해 진나라가 된 것을 보며 모두가 초롱몽이고 호전몽이며 한단지몽이자
남가일몽인 것이다. 정녕 사실이라 하여 꿈이 아닐 수도 있고 꿈이라 하여도 어찌 사실이 아닐 수 있겠는가. 동승은 기쁜 마음에 병이 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치를 돌며 대사의 성공을 예감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려면 사소한 곳에서 어그러지게 마련이죠. 안채의 어두운 곳에서 시첩 운영이 종놈인 진경동과 속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승은 크게 노해 두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다가 부인의 만류로 각각 40대씩을 때리고 종놈은 냉방에 가뒀습니다. 원한을 품은 진경동은 쇠사슬을 끊고 담을 넘어 조조에게로 달려가 그간 동승의 모의를 낱낱이 고에 바쳤습니다. 조조는 진경동을 숨겨두었고 동승은 아무리 찾아도 그가 보이지 않자 멀리 도망간 것으로 알았습니다. 조조는 두통이 도진 것처럼 행세하며 길태를 불렀습니다. 길태는 준비한 약에 독을 타서 조조에게 바쳤습니다. 조조가 길태에게 먼저 마셔보라고 하자 일이 누설되었음을 알고 조조에게 달려들었지만 실패하고 사로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조조는 두통이 도진 것처럼 행세하며 길태를 불렀습니다. 길태는 준비한 약에 독을 타서 조조에게 바쳤습니다. 조조가 길태에게 먼저 마셔보라고 하자 일이 누설되었음을 알고 조조에게 달려들었지만 실패하고 사로잡혔습니다. 조조는 사주한 자들의 이름을 대라고 고문했습니다. 길태는 혼자 한 것이라며 조조를 꾸짖었습니다. 조조는 길태를 잡아가두고 다음날 연회를 열었습니다. 동승은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즈음 조조는 길태를 끌어내어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길태는 끝까지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왕자복 등 공모자들을 잡아두고 동승에게 갔습니다. 길태와 종놈을 대질시켰습니다. 길태는 끝까지 부인하며 홀로 한스럽게 죽었습니다. 사관이 길태를 칭송한 시를 남겼습니다. 한 나라는 되살아날 기색이 없건만 나라병 고치려고 길태를 불렀구나. 간사한 것들 없애겠노라 맹세하고 제 한 몸 던져 천자 은혜를 보답했네. 극한 형벌 받아도 말은 더욱 매서웠고 참혹하게 죽었어도 살아있듯 느껴지네. 10손가락 붉은 피가 알랄이 맺힌 그곳, 새새년년 우러르는 또 다른 그 이름을. 동승이 종놈인 진경동을 보고도 부인하자 조조는 그의 침실에서 헌제가 혈서를 숨겨서 준 의대조와 의장을 찾아냈습니다. 조조는 동승의 전 가족을 잡아두었습니다. 이제 곧 피바람이 몰아치게 생겼습니다. 조조는 참모들에게 헌제가 쓴 의대조와 주모자들이 쓴 의장을 보여주며 천자를 폐하고 덕 있는 사람을 골라 새로운 천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정욱이 천하를 평정하지 못한 때 황제를 갈아치우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가 된다고 하자 조조는 패립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지하고 동승을 비롯한 4명의 주모자와 그들의 식솔들을 모조리 처단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7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조조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찬 채로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황제는 복황후와 함께 동승의 일이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조가 들이닥치자 헌제는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조가 의대조 사건을 말하자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조는 즉시 동승의 딸인 동귀비를 잡아들였습니다. 헌제는 귀비가 임신한 몸이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조조에게 통할 리 없었습니다. 동귀비가 온전하게 죽기를 원하자 명주 한 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헌제가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구천에 가더라도 짐을 원망하지는 마오. 조조는 무사들을 호통쳐 동귀비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동귀비를 한탄했습니다. 임금께 받은 은혜 속절도 없이 애달 팔아 뱃속 아기마저 버려야 하네. 당당한 제왕조차 구해내지 못하고 얼굴만 감싸고 눈물만 샘솟네. 조조는 국문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부터 외척이건 종친이건 막론하고 어디까지 읽었지? 잠시만요.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어서. 내 허락 없이 멋대로 궁에 들어오는 자는 목을 베겠다. 엄중하게 지키지 않는 자도 역시 목을 벨 것이다. 헌제는 이제 수족도 부리지 못한 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주모자 중 도망친 유비와 마 등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유비를 먼저 제거하고 싶지만 원소가 쳐들어올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곽가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원소는 성품이 느리고 그의 모사들도 서로 시기하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유비는 군사를 편성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그들을 통솔할 수 없을 터이니 이제 곧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시면 한번 싸워서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조는 기뻐하며 즉시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서주로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비는 원소에게 편지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전풍은 조조를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알고 원소가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원소는 어처구니 없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섯 아들 가운데 막내인 나를 즐겁게 해주고 더없이 이쁜데 지금 그 아이가 오미올마 위태위태하네. 만약 내가 잘못된다면 나는 아무런 낙이 없을 것이야. 원소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유비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든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전풍은 애석한 마음에 땅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오종강은 동귀비의 죽음을 막지 못한 헌제와 유비를 구원하지 않은 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천자가 비빈도 보호할 수 없는데 제호라는 자가 가족만 생각하고 하찮은 병에 걸린 자식에게 정신만 쏠려 임금의 씨가 해침을 받는 것은 마음에도 두지 않는다. 원소는 4대에 걸쳐 삼공을 지내며 한나라의 녹을 먹었다. 그런 자가 온몸으로 충절을 바치는 길태만도 못하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이어 모사 전풍과 원소의 잘못을 각각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전풍은 지난번에 전투를 늦추더니 이번에는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곽도와 신배는 전풍과 불화하여 원소로 하여금 전풍의 계책을 따르지 않게 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자기들의 집안만을 위할 뿐 국가대사를 위해 도모하지 않는다. 붕당의 해악이 예부터 이러했다. 원소는 천자의 명을 무시하고 기주를 빼앗고 한복을 속였으며 공손잔을 배반했으니 그 죄가 하나요. 이가 곽사에 날릴 때 임금을 구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둘이요. 원술이 청자를 참칭해도 토벌하지 않고 원술이 자신에게 제호를 돌리려 하자 이를 받으려 했으니 그 죄가 셋이다. 유비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조조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대군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장비의 기습 공격은 오히려 조조의 매복 작전에 말려들어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장비는 망탄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유비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하루 300리를 달려 원소의 장남인 원담이 있는 청주성으로 달아났습니다. 곧이어 원소가 있는 업성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남에게 의탁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종강도 유비의 이런 나그네 신세를 인정했습니다. 원소는 처음에는 거만했지만 뒤에는 공손하였고, 유비 또한 예전에는 서먹했지만 지금은 친밀하다. 하지만 이는 원소가 어지러서 유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급한 유비가 원소에게 의탁한 것이다. 처음에 유비는 여포에게 의탁했고 또 조조에게 의탁했다. 나중에는 유포에게 의탁하고 또 송권에게 의탁했다. 외로운 몸은 항상 나그네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유비는 군이 된 이후 6, 7알의 세월을 매번 나그네로 보냈다. 조조는 서주를 차지하고 백성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제 관우가 있는 합의성을 함락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순욱은 유비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관우가 죽도록 버틸 것이므로 속히 함락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조는 관우의 무예와 인품을 아껴 그를 수하에 두고 싶었습니다. 관우와 일면식이 있는 장류가 관우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정욱이 말했습니다. 장류가 비록 관우와 아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 관우는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장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장류를 보내어 달래면 그때는 반드시 승상께 의지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욱은 과연 어떻게 관우를 항복시킬까요? 어떻게 항복시킬까요? 조조는 관우에게서 항복을 받고 자신의 부하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정욱이 계책을 냈습니다. 관우는 만인의 필적할 장수라 계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곧 항복한 유비의 병사를 합의성에 들여보내 관우에게는 도망쳐왔다고 말하게 하고 그 안에서 내응하도록 하십시오. 관우가 나와서 싸우도록 하고 거짓으로 패한 채하며 다른 곳으로 유인한 다음 날쌘 군사들로 하여금 그의 퇴로를 막은 뒤에 설득하면 될 것입니다. 조조는 정욱의 계책을 따라 관우를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날 관우 덕에 살아났던 장류가 관우를 만났습니다. 관우가 사생결단으로 싸우다가 죽겠다고 하자 장류는 그것이야말로 3가지 죄라고 말합니다. 첫째, 의형죄가 되어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한 것을 저버리는 죄. 둘째, 유비가 부탁한 2 부인을 지키지 못한 죄. 셋째, 한 황씨를 바로잡지 못하고 어리석은 죽음을 택하는 필부의 용맹입니다. 관우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가 다음 3가지 조건을 받아주면 항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두 분 형수에게는 황숙의 복록과 대호를 하고 누구든 출입을 금지시킨다. 셋째, 유비가 있는 곳을 알면 어디든 상관없이 즉시 떠난다. 장료가 세 가지 죄에 대한 말한 부분을 관우는 정반대의 논리로 제안했습니다. 조조는 세 번째 조건에 대해 망설였지만 장료가 설득하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집을 마련해주고 편장군에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관우는 한 황실로부터 공식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후하게 대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작은 연회를, 닷새에 한 번씩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10대의 미녀를 뽑아 모시기도 했지만 관우는 그들을 모두 안채로 보내 형수들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하루는 관우가 입고 있는 녹색 비단 점포가 낡아서 새 비단으로 한 벌을 지어 주었습니다. 관우는 조조가 준 점포 위에 낡은 점포를 덧입었습니다. 조조가 의아해하자 관우는 유비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조가 섭섭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관우의 환심을 사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은 관우가 삐쩍 말을 타고 있자 여포가 타던 적토말을 주었습니다. 관우는 기쁜 마음에 조조에게 영거푸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공은 내가 미녀와 황금, 비단을 주어도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없더니만 오늘은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니 어찌 사람은 천하게 여기고 말은 귀하게 여기겠는가. 저는 이 말이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님이 계신 곳을 알게 되면 그날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조조는 당황스럽고 이내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 후 조조는 장료를 통해 관우가 조조의 후의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들은 조조는 당황스럽고 이내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 후 조조는 장료를 통해 관우가 조조의 후의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공을 세운 후에 가겠다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관우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웅호걸의 위엄이 삼국을 제압하는데 두 집에 나뉘어 기거하니 의기도 높도다. 간사한 승상 몸 낮춘 채 가식으로 대하니 관우가 조조에게 항복 안 할 줄 어찌 알겠느뇨. 한편 유비는 이때 원수에게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우들과 가족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서 근심 속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를 본 원소가 조조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사 진풍이 지구전을 펼 것을 제안합니다. 원소가 전풍의 전략을 숙고하자 마음 급한 유비가 원소를 꼬드겼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속이는 역적입니다. 공께서 빨리 토벌하지 않으면 천하의 대의를 잃을 것이 걱정됩니다. 그대의 말이 매우 훌륭하요. 나관중본에는 유비가 원소에게 말한 내용 앞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붓이나 놀리는 선비들은 번잡하게 출정하여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안히 앉아서 녹봉이나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유비의 음험한 화술이 찐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모종강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아주 지당합니다. 유비의 인이 화신이어야 하니까요. 전풍이 원소에게 제3, 제4 간청을 했습니다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유비에게서 들은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은 글장난이나 하면서 무력을 깔보기만 하니 내가 대의를 잃어도 좋다는 말이냐. 원소는 전풍을 죽이려다가 유비가 말리자 옥에 가뒀습니다. 원소의 사람됨이 이토록 편협하고 얄팍하니 전풍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를 지켜본 또 다른 참모인 저수는 친척들에게 전 재산을 나눠주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군사를 따라 전쟁터로 가오. 이긴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진다면 이 한 몸도 보존할 수 없을 것이오. 원소는 알량을 선봉으로 삼아 백마연으로 진격했습니다. 조조도 1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알량은 연달아 조조군의 장수들을 베었습니다. 조조군에서는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청욱이 관우를 친거하자 조조는 관우가 공을 세우고 가버릴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유비는 분명 원소에게 의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관우를 앞세워 원소군을 무찌른다면 유비를 의심하여 죽일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관우야말로
갈 곳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조조는 관우를 출정시킵니다. 관우는 알량의 10만 병사를 흙으로 빚은 닭과 개로 치부하고 적토마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알량이 미처 손을 쓸 참도 없이 목을 베었습니다. 조조군이 장수들을 연이어 목을 베던 알량이 관우와는 싸우지도 못하고 맥없이 죽다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나관중본에는 알량이 무방비인 채로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량이 원소에게 인사하고 싸움터로 갈 때 유비가 조용히 부탁했다. 내게 관우라는 동생이 있는데 키는 9자 5치요 수염은 1자 8치나 되고 얼굴은 대추처럼 붉고 봉황 같은 눈에 누에 같은 눈썹이 있다. 주로 푸른 비단 점포를 입고 누런 말을 타면서 청룡 대도를 잘 쓰는데 분명 조조 쪽에 있을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즉시 나를 찾아오라고 전해주시오. 이에 알량은 유비가 관우가 오는 것을 보고서도 그저 관우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인 줄로만 알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우의 단칼에 찍혀 말 아래로 떨어져 죽은 것이다. 이제 사건의 전모가 이해되죠. 관우는 무신이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야말로 커다란 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종강은 이 부분을 싹둑 잘라내어 관우의 무용담을 흠뻑 키웠던 것입니다. 관우가 알량을 죽이자 조조군은 여세를 몰아쳐 원소군을 대파시켰습니다. 원소는 유비의 아우인 관우가 알량을 죽인 것을 알고는 유비를 끌어내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항변하며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알량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여덟 척 장신의 문추가 나섰습니다. 저수가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간언했습니다. 원소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군사의 사기를 꺾고 날짜를 늦추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다. 어찌 군사를 움직일 때는 적이 알아채지 못하게 재빠르게 해야 한다는 말도 모른단 말이냐. 문추는 유비와 함께 황허를 건너 연진의 영체를 세웠습니다. 조조는 군량과 마초를 미끼로 문추의 군사들을 유인했습니다. 장류와 서왕이 나섰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관우가 나섰습니다. 문추는 삼합을 겨루고 달아났습니다. 관우의 적토마가 문추를 따라잡자 청룡도가 번쩍이면서 문추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조조군은 다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조조가 문추를 무찌른 계략에 대해 보종강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조조는 군량과 군마를 내어 적을 유인하고 황금과 인수를 내어 인재를 유인한다. 죽이고 싶은 자도 등용하고 싶은 자도 유인한다. 그리하여 문추는 조조에게 유인되지만 관우는 그렇지 않은 까닭에 조조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원소는 알량과 문추를 죽인 자가 관우라는 것을 알고 다시 유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조조는 처음부터 이 유비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공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공을 도울 것이 두려워 관우를 시켜 두 장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은 반드시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니 조조는 공의 손을 빌려 유비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부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소는 다시 유비와 마주 앉았습니다. 유비는 신복부하를 시켜 관우에게 밀서를 보내면 반드시 와서 도울 것이니 함께 조조를 토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줏대 없는 원소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가 관장군을 얻는다면 10명의 알량과 문추가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외다.
한편 조조는 관우의 복심을 알고 싶어서 장료를 보냈습니다. 장료가 관우에게 물었습니다. 형과 유비의 교부는 이 여우와 형의 사귐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나와 아우는 벗으로 사귀는 것이지만 나와 유비는 벗이자 형제이며 또한 군신이니 어찌 같은 자리에 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소. 묻고 답하는 게 너무나 간단명료하지요. 그런데 나관중본에는 둘의 대화가 구구절절 옳은 말들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은 춘추를 즐겨 읽으시는데 관중과 포숙의 사귐은 어떠합니까? 관중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하오. 나는 세 번 싸우다가 3번 모두 물러섰으나 포숙은 나를 비겁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이는 내게 늙은 어머니가 있음을 알았으며 나는 3번 벼슬 길에 나갔다가 3번 모두 쫓겨났으나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때를 못 만났음을 알았으며 나는 늘 포숙과 이야기를 할 때면 궁지에 몰렸으나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이는 사람이란 좋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알았으며 나는 늘 포숙과 같이 장사를 하면서도 이유는 나눌 때는 언제나 많이 챙겼으나 포숙은 내가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가난함을 알았음이라. 나를 낳는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아는 자는 포숙뿐이라. 이것이 바로 관중과 포숙이 서로 마음을 안다는 사귐이요. 그렇다면 형과 유비의 사귐은 어떠합니까? 나는 형님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한 사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것이니 관중과 포숙의 사귐에 어찌 피하겠소. 저하고 형과의 사귐은 어떻습니까? 우리야 우연히 만나 사귀는 사이니 흉한 일이 닥치면 서로 구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지만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만둘 것이니 어찌 생사를 같이 하는 사귐에 비할 수 있겠소. 유비가 이전에 소패에서 패했을 때 형은 왜 죽기로만 먹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사실을 몰랐어. 만약 형님이 돌아가셨다면 낸들 어찌 알겠소. 어떻습니까? 나관중본의 내용이 훨씬 진솔함이 배어있지요. 이토록 따뜻한 대화를 단 한 문장으로 죽여버렸으니 이를 읽는 독자의 느낌은 인정머리 없는 싸늘함,